형, 나 결혼해. 근데 형은 오지 마. 창피해. 제 힘으로 의사 만든 동생이 3개월 만에 전화해서 한 말이었어요. 형이 대학 안 간 건 형 선택이었잖아. 그날 24살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대학 합격증을 서랍에 넣었는지 준호는 모르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서 있어요. 41살의 나이에 부모님 모두를 떠나보내게 됐죠. 어머니는 6개월 전에, 그리고 아버지는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친척 20명 남짓, 아버지의 옛 공장 동료 몇 분, 그리고 동네 이웃들이 모인 소박한 장례식이었죠.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10년 전쯤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둘이서 여행 갔다 오신 날의 사진. 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했던 그 시절. 삼촌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가 많다고, 그런데 준호는 언제 오냐고 물으셨어요. 벌써 이틀째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날 1시간 정도 왔다가 갔거든요. 병원 일정이 있다며. 오후 3시쯤 장례식장 입구가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검은색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 반질반질하게 넘긴 머리까지. 성공한 의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제 눈과 마주치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죠.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저를 올렸는데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조문객들이 준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둘째 아들이냐고, 의사라며, 강남병원에 있다며, 돈 꽤 번다고. 그런데 왜 형만 여기 있고. 준호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표정이 굳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빈소 한쪽에 앉았어요. 오후 4시. 한 중년 남성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아버지의 변호사였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는데 변호사를 보는 그의 눈빛에 의문이 떠올랐죠. 김민호 씨, 김준호 씨 계십니까? 변호사가 우리를 찾으며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장례 기간 중에 공개하라고 하셨다고 말했죠. 유언장. 그 단어가 장례식장에 떨어지자 공기가 변했어요.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보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유언장이라는 글자. 그 아래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솔직히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실 게 얼마나 될까? 평생 공장을 운영하시다 어렵게 접으셨고,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과 보험금이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듣게 된다는 것.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 두 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것. 그게 두려웠어요. 준호가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복잡했죠. 변호사가 봉투를 뜯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17년이 걸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24살 그날부터. 제가 대학 합격증을 서랍 깊숙이 넣었던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준호가 8살이던 해 겨울 독감에 걸렸죠. 당시 우리 가족은 아버지 공장 옆 낡은 사택에 살고 있었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추웠던 집이었죠. 준호의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어머니는 온종일 간호를 하셨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준호 곁을 지켰죠. 이불을 목까지 덮어도 준호는 떨었어요. 작은 몸이 파들파들 떨리는 게 보여서 저는 제 이불까지 가져와 준호를 감싸줬죠. 그날 밤 준호의 열은 더 올라가서 40도를 넘어섰어요. 어머니가 당황하시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고민하셨죠. 병원비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아버지의 공장은 적자였고 우리 형편은 빠듯했거든요. 제가 나서서 밤새 지키겠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보고 안 나아지면 그때 병원 가자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죠. 1시간마다 준호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먹이고 체온을 쟀어요. 열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바로 깨울 생각으로 부모님 방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새벽 4시쯤 준호가 눈을 뜨자마자 물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물을 먹이자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형아, 고마워. 형아가 옆에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형은 항상 내 옆에 있어.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열은 내렸죠. 어머니가 얼마나 안도하셨는지 몰라요. 민호야, 내가 동생 살렸다고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그때의 준호는 형만 따랐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제가 숙제를 하면 옆에 앉아서 구경했고 제가 친구들과 놀면 끼워달라고 졸랐죠. 안 된다고 장난치면 삐진 얼굴로 돌아서는 준호가 귀여웠어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중학교에 들어간 준호는 달랐어요.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죠. 2등과 점수 차이가 30점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난리였어요. 이 아이는 영재라고 특목고 보내야 한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자랑스러웠죠. 제 동생이 천재라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저는 중위권 성적이었어요. 열심히 해도 10등 안에 들기 어려운 평범한 학생이었죠. 준호는 과학고에 합격했어요. 장학생으로요. 입학식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 잘 됐지? 너도 열심히 해라.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두면 좋은 거니까. 아버지의 말씀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게 신경 쓰이셨던 거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전 형이니까요. 동생이 잘 되는 게 더 좋다고. 그건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달랐죠. 어느 날 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준호는 의대 갈 거라고.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대학 나온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큰아들은요? 민호요? 민호는 그냥 평범해요. 대학은 가겠지만 뭐 좋은 데는 아니겠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평범하다는 것, 기대가 없다는 것. 그 순간 제가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죠. 24살 저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죠.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경영학과였어요.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재수까지 했으니까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죠. 준호도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이었거든요. 거실에는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죠. 아버지가 저를 앉히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공장 사정이 안 좋다고. 오래전부터 적자인 건 너도 알지? 알고 있었죠. 아버지의 작은 철물 공장은 대기업 제품에 밀려 몇 년 전부터 주문이 뚝 끊겼고 직원들을 절반이나 내보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죠. 두 아들을 다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된다. 아버지의 다음 말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의대에 붙었다고, 의대를 포기시킬 수는 없다고. 6년이긴 하지만 나중에 의사가 되면. 방 안이 조용해졌죠.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냈죠. 그리고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서울빵빵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글자들이 흐려졌어요. 눈에 뭔가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죠.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미안함이 담겼는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죠. 19살의 준호. 형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죠. 나 때문에 형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죠. 괜찮아. 내가 가야지. 넌 천재잖아. 의사 되면 우리 집안이 달라지는 거고. 나는 나중에 갈 수도 있어. 근데 의대는 지금 아니면 힘들잖아.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게 웃음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죠. 19살의 소년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형, 고마워. 나 나중에 꼭 보답할게. 형한테 정말 잘할게.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그래, 열심히 해.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내 오래 바라봤어요. 24살. 재수까지 해서 받은 합격 통지서. 손이 떨렸죠. 찢을까 말까? 찢으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찢지 않으면 준호가 의대를 포기해야 했죠.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반으로 접고 또 접었어요. 3번, 4번, 작아질 때까지 계속 접었죠.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24살의 봄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어요. 철판 나르고 기계 돌리고 녹슨 부품 닦고 손엔 기름때가 잔뜩이었고 옷에선 쇳가루 냄새가 진동했죠. 월급은 150만 원. 점심시간엔 도시락을 먹으며 대학 캠퍼스를 상상했죠. 같은 시각 제 친구들은 강의실에 앉아 새 교재를 펴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학식을 먹으러 가겠죠. 상상은 거기서 멈췄어요. 더 이상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2007년 8월 준호의 2번째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왔는데 650만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종이를 들고 한숨을 쉬시며 의대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다고 하셨죠. 제가 내겠다고 했어요. 월급이 150만 원인데 어떻게 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뒀거든요. 통장을 해지했죠. 군대에서 모은 돈, 알바로 모은 돈 모두 합쳐 400만 원이 있었어요. 나머지 250만 원은 아버지께서 공장 운영비를 조금 아껴서 모으셨죠. 준호에게 학비를 보내자 준호는 꼭 갚겠다고 했어요. 갚을 생각하지 마. 공부나 열심히 해. 6개월 후 3번째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왔는데 또 650만 원이었어요. 이번엔 제 통장이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은행에 가 대출을 받았어요. 첫 번째 대출이었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어요. 매 학기마다 650만 원. 1년에 1,300만 원. 의대는 6년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8천만 원이 넘었죠. 준호는 서울의대 기숙사에 들어갔고 첫 달엔 매주 전화를 했어요. 의대가 진짜 힘들고 외울 게 산더미지만 그래도 재미있다고 해부학 실습이 진짜 신기하다고 했죠. 전화기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웃었죠. 준호가 말했죠. 형, 고마워.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건 다 형 덕분이야. 나 나중에 꼭 보답할게. 그때까지만 해도 준호는 그랬어요. 고마워했고 미안해했고 보답하겠다고 했죠. 준호가 의대 예과 때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죠. 어느 주말 준호가 의대 동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차림의 남학생이었죠. 친구는 집안을 둘러보며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벗겨진 벽지를 보는데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저는 그때 공장에서 막 퇴근한 참이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준호가 절 소개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작고 빨랐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씻으러 가다가 복도에서 거실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야, 내 형 진짜 고졸이야? 응. 대학 안 갔어? 집 사정이 좀 그랬어. 아, 그렇구나. 근데 너는 의대 왔잖아. 신기하네. 우리 집은 좀 복잡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요. 저는 욕실 문을 닫고 물소리를 크게 틀어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했죠. 2014년 봄, 아버지가 공장에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의사가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준호에게 전화해 지금 병원인데 아버지가 뇌출혈이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당황하며 지금 간다고 했죠. 저는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더라고요. 3시간이 지나 전화가 왔어요. 형, 미안. 나 지금 본과 2학년인데 실습 기간이야. 교수님이 절대 못 나가게 해. 아버지 수술실 들어가셨다고 말하자 미안하다고, 내일 아침에 바로 간다고, 수술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자 준호가 물었죠. 형이 다 처리할 수 있어? 필요하면 말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다고 말하면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일 봐. 아버지 잘 부탁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죠. 잘 부탁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마치 아버지가 제 책임이기만 한 것처럼, 준호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요. 다음 날 오전 준호가 병원에 왔는데 30분 만에 갔어요. 실습 빠지면 혼난다고 먼저 가야 한다면서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운 저를 남겨두고 준호는 돌아갔죠. 수술비는 제가 대출받았어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통장에 찍힌 빚의 숫자를 보며 생각했죠. 이게 옳은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015년 겨울 어머니의 심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비용은 1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참고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약만 먹으면 된다며, 돈도 없고 아버지 수술비도 아직 다 못 갚았다고. 제가 마련하겠다고 하고 야간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준호한테 부탁하지 마라. 어머니는 준호는 바쁘고 의대생이 얼마나 힘들 거냐며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말씀하셨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바빠요. 저도 사람이에요. 알아. 근데 준호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가족에게 투명인간이 됐더라고요. 있어서 당연한 사람, 희생해서 당연한 사람. 피곤해도 힘들어도 말하면 안 되는 사람. 준호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고 저는 보호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우리 가족 안에서 정해진 역할이었어요. 2019년 겨울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준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는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다며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요.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우리 과는 아니지만 선배 중에 흉부외과 있으니까 거기 소개해 주면 조금 깎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용 얘기를 꺼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비용? 형, 나 지금 전문의 막 됐는데 돈이 어디 있어. 아직 레지던트 월급이랑 별 차이 없잖아. 형이 알아서 해봐. 병원은 소개해 줄게.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형, 우리 어머니잖아. 형이 잘 챙겨줘. 우리 어머니. 근데 있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책임을 뜻하진 않더라고요. 준호에게 그건 그냥 혈연일 뿐이었어요.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미 개인 대출로 5천만 원의 빚이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회복하셨어요. 병실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고, 엄마가 내 덕분에 살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병원 소개해줘서 다행이야.
우리 준호 정말 효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2020년 준호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성형외과 전문의로요. 소식을 듣고 저는 축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3시간 후에 왔어요. 고마워 형. 이제 나도 드디어 의사네. 문자를 보며 13년 전 제 합격증을 서랍에 넣던 그날을 생각했어요. 준호는 잃었어요. 자신의 꿈을요. 저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빚 3천만 원과 하루 4시간의 잠.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동생. 그게 제가 얻은 것이었어요. 그해 봄, 준호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후 축하 파티를 연다며 강남 레스토랑 주소를 보내왔어요. 찾아가 봤는데 입구부터 다른 세계 같더라고요. 저는 새로 산 15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갔어요.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동생 합격 파티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파티장에 들어서니 화려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의사들, 교수들, 가족들까지 모두 말끔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죠. 준호가 저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음식 먹으라며 인사 좀 돌고 오겠다고 하고는 재빨리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버렸죠.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의 동기 한 명이 저분 누구냐고 물었는데 준호의 대답이 들렸어요. 아, 저분? 고향에서 오신 분이야. 그냥 고향에서 오신 분. 형이 아니라.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내가 준호 인생에서 이 정도구나. 준호한테 인사?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고향에서 오신 분이니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15만 원짜리 정장이 아깝다고. 그해 여름, 준호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취업했어요. 대로변 좋은 위치였죠. 전화로 들리는 준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대형 병원이라 페이가 좋다고 오늘 첫 출근인데 벌써 상담 예약이 꽉 찼다면서요. 저는 축하한다고 하고 취임 선물을 준비했어요. 통장엔 30만 원. 고민했죠. 전부 보낼까, 반만 보낼까? 결국 전부를 보냈어요. 동생 의사 취임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 고마워. 근데 취임 선물 치고는 좀 적지 않아? 희은 뭐 형 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핸드폰을 벽에 던지고 싶었어요. 30만 원. 제게는 한 달 생활비였거든요. 그걸 모으려고 한 달간 점심을 라면으로 때웠는데 준호에게는 좀 적은 돈.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2021년 명절 추석이었어요. 저는 명절 3일 전부터 집을 청소하고 어머니를 도와 제사 음식을 준비했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고. 준호는 언제 오냐고 아버지가 물으셨는데 연락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였는데 20명 정도 됐죠. 근데 준호는 오지 않더라고요. 저녁 6시쯤 전화가 왔어요. 환자 예약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다고 부모님께 잘 전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추석인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알아. 근데 환자들이 명절 전에 성형수술 받으려고 난리거든.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셨다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전해줘. 다음에 갈게. 용돈은 송금했어. 전화가 끊어지고 통장을 확인했더니 100만 원.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준호가 환자 때문에 못 온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용돈 100만 원 보냈다고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그래. 우리 준호 바쁘지. 돈이라도 보내줬으니 다행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 150만 원. 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준호가 1년에 한 번 보내는 100만 원엔 우리 준호 효자라고 하셨죠. 그해 봄 저도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철물점을 차렸거든요. 작은 가게였지만 제 가게. 아버지 공장이 문을 닫은 후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금을 모아서 연 거였어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제 사업이라는 게 뿌듯했죠. 준호에게 말했어요. 가게 차렸다고 철물점이라고. 그래? 잘 됐네. 형도 이제 사장님이네. 그리고 바로 덧붙이더라고요. 형, 그거 알아? 요즘 철물점들 힘들던데. 인터넷으로 다 사잖아. 작지만 동네 손님들은 있다고 했더니 뭐 형이 알아서 하겠지. 돈 벌기 힘들겠다. 준호는 제 새 출발을 축하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심했죠.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준호에게 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2022년 여름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철물점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생 준호였죠. 3개월 만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어딘가 불편해하는 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말했어요. 형, 나 결혼해.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축하한다고 언제냐고 물으려던 찰나. 형은 오지 마. 제 말이 끊겼어요.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요. 청첩장도 안 보낼 거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렌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쩔렁 하는 쇠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가운데 이유를 물었죠. 준호의 대답은 칼처럼 꽂혔어요. 형이 오면 창피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고졸의 철물점을 하는 형. 처가 쪽 사람들은 교수,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 앞에서 형이 나타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신부도 약사라며 그쪽 하객들이 다 내 입장 좀 생각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이 대학 안 간 건 형 선택이었잖아. 나보고 포기하라고 한 적 없어.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나는 열심히 했고 형은 그냥 그렇게 산 거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죠.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이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형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형도 어색할 거 아니냐고. 있어봤자 아는 사람도 없다면서요. 이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야.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 24살 제가 합격증을 서랍에 넣었던 그날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었어요. 준호의 인생을 위해서. 하지만 준호는 그걸 기억하지 못했죠. 그럼 이만. 나 바빠서.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철물점 선반이 보였죠. 나사, 못, 공구들. 제가 하나하나 정리한 것들. 제 가게. 제 인생. 준호에게는 창피한 인생. 6월의 따뜻한 햇살이 철물점 유리창으로 들어왔지만 제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결혼식 날 저는 가게에 있었어요. 부모님은 결혼식에 가셨죠. 어머니는 새 옷을 입으셨고 아버지는 오래된 양복에 넥타이를 매셨어요. 정말 안 가냐고 물으셨는데 괜찮다고 가게 봐야 한다고 했어요. 준호한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죠. 부모님이 나가신 후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지금쯤 식이 시작됐겠다 싶었어요. 상상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턱시도를 입은 준호. 축하하는 사람들. 웃음소리. 축배. 그리고 그곳에 없는 형. 존재하지 않는 형. 저녁에 부모님이 돌아오셨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작게 말씀하셨죠.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사람들한테 형 이야기를 안 하더라. 누가 물어봐도 외동이라고 했어. 외동. 저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준호의 인생에서 저는 지워진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그날 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아버지가 무엇을 결심하셨는지. 준호의 결혼식이 있은 지 몇 달 후였어요.
어머니의 심장이 다시 나빠지셨어요. 새벽 3시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죠.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판막 재수술이 필요한데 연세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수술을 안 하면 길어야 6개월이라고.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새벽이었지만 어머니 일이었으니까요. 5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응급실. 심장 재발. 바로 와. 탑장은 2시간 후에 왔어요. 폰 꺼놓고 잤다고 지금 간다고. 준호는 오후에 왔어요. 12시간 후였죠. 재수술해야 하는데 위험하다고 말하자 준호는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어머니 연세가 73인데 재수술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수술하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편하게. 제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넌 의사잖아. 어머니를 포기하자는 거냐고 물었죠.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수술비도 또 몇 천만 원인데 형이 감당할 수 있냐고.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제가 결정했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어머니는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많이 약해지셨죠. 어머니가 회복하시는 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준호만 챙기느라 너는 소홀히 했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지 않다고. 넌 형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너도 엄마 아들이고 소중한 아들인데 엄마가 그걸 잊고 살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너는 좋은 아들이라고. 최고로 좋은 아들인데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고. 내 눈을 보면 평생 얼마나 억울했는지 안다고. 어머니의 손은 약해졌지만 그 온기가 따뜻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내 아버지 잘못이라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준호한테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그 애가 철이 없는 거라고. 철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준호는 35이었고 결혼도 했고 병원도 운영하는 어른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퇴원하신 지 3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고 준호는 지금 간다고 했어요. 준호는 4시간 후에 왔어요. 제가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기고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친척들에게 연락한 후였죠. 준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하겠다고 말했고 준호가 비용 얘기를 꺼내자 됐다고 했어요. 내가 다 준비했으니 너는 그냥 와라.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조문객을 맞고 식사를 챙기고 절차를 처리했죠. 준호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왔다가 갔어요. 병원 환자들 때문에 못 있겠다고.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형이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했죠.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큰아들은 진짜 효자라고. 밤새도록 여기 있다고. 둘째는 뭐하냐고. 의사면 뭐하냐고. 어머니 장례식인데. 돈은 많이 벌지만 마음은 글쎄라고. 준호는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급격히 변하셨어요. 말수가 줄었고 밥도 잘 안 드셨어요. 방에만 계셨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와 상실감 때문일 수 있다고. 가끔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준호 어디 갔냐고 물으시길래 서울에 있다고. 병원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준호. 의사 됐지.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아버지가 또렷하셨어요.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저를 오래 보셨죠. 민호야, 너 후회하니? 대학 포기한 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라고, 괜찮지 않다고. 넌 평생을 동생을 위해 살았고 내 인생을 버렸다고. 준호는 그걸 몰라. 당연하게 생각해. 그게 아빠는 제일 괴롭다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변호사를 좀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왜냐고 물으니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하셨죠.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아빠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다고, 정리할 게 있다고. 아버지가 아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변호사가 왔을 때 아버지는 저를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너는 나가 있어라. 이건 아빠 혼자 할 일이라고. 1시간 후 변호사가 나와서 아버님의 뜻을 잘 받들어 작성했다고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물었지만 장례식 때 공개하라고 하셨다고, 그때까지는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떠난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민호야,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구나.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그때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고, 최고의 아들이었다고, 고맙다고, 내 덕분에 아빠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울었어요.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분이 새벽에 호흡이 멎으셨다고.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준호는 그날 오후에 왔어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마주 섰죠. 준호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때도 그렇고 아버지 때도 제대로 못 있어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지만 우리 사이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이. 그리고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변호사가 왔어요. 유언장을 공개하러. 변호사가 봉투를 천천히 뜯었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죠. 20명 남짓한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준호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일지 알 수 없었고 두려웠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손글씨, 떨리는 글씨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신 흔적이 보였죠. 변호사가 낭독을 시작했어요. 나, 김재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장남 김민호, 차남 김준호.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재산 목록이 읽혔어요. 주택 한 채 시가 약 8억 원, 예금 2억 3천만 원, 기타 자산 및 보험금 합계 1억 원. 총 11억 원 상당. 친척들이 술렁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읽었어요. 위 재산 전부를 장남 김민호에게 상속한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전부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읽었어요. 차남 김준호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유를 밝힌 내용이 있다고, 계속 읽겠다고 했죠.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변호사가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첫째, 민호는 24살에 대학 합격을 포기하고 준호의 의대 등록금을 마련했다. 6년간 총 8천만 원 이상. 제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구나. 둘째, 민호는 내가 쓰러졌을 때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냈다. 준호는 병원에 30분 방문하고 떠났다.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셋째, 민호는 아내의 심장 수술 비용 3천만 원을 담보 대출로 마련했다.
준호는 병원만 소개했을 뿐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넷째, 민호는 17년간 매달 생활비 150만 원씩 총 3억 원을 우리 부부에게 줘왔다. 준호는 명절에 100만 원씩 1년에 한두 번 보냈을 뿐이다. 친척들이 숨을 헐떡였어요. 다섯째, 준호는 자신의 결혼식에 형을 초대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외동이라고 거짓말했다. 이것이 가장 컸다. 준호가 비틀거렸어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준호는 이미 성공했다고 강남병원에서 부원장으로 높은 수입이 있다.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다. 하지만 민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자신의 꿈을, 인생을, 청춘을 버렸다. 나는 민호에게 빚을 졌다. 이것은 그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민호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장례식장이 정적에 잠겼어요. 준호가 변호사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이건 무효라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고, 치매가 있었다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다고, 유언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으셨다고 했죠. 준호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럼 형이 꼬드긴 거라고, 형이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변호사인 제가 입회했고 녹음도 있다고, 고인께서는 매우 확고한 의지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누구의 강요도 없었다고. 준호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준호의 아내가 나섰어요. 형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준호도 아버님의 아들인데 한 푼도 안 준다니 말이 되냐고. 형님이 양보 좀 하시면 안 되냐고, 반반씩 나누면 되지 않냐고. 저는 그녀를 봤어요. 결혼식에 저를 초대하지 말라고 한 그 여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양보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뭘 더 양보해야 하죠? 준호의 아내가 당황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24살 준호 대학 보내려고 대학 포기한 거, 동생 취임 선물이 하찮다고 비웃을 때 참은 것.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절에 동생이 안 와도 바쁘다고 이해해 준 것, 동생 결혼식에 못 가도 축하한다고 말한 것, 17년간 매달 150만 원씩 부모님 생활비 드리면서 동생이 1년에 한 번 보내는 100만 원의 효자라는 말 듣고 참은 것, 그것들은 전부 양보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내가 형인 게 부끄러웠지. 고졸에 철물점 하는 형, 내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창피한 형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동생인 게 자랑스러웠어. 끝까지, 결혼식 날까지도.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내가 선택했다고 했지. 대학 안 간 건 내 선택이라고. 맞아, 내 선택이었어. 근데 있잖아 준호야. 그 선택은 너를 위한 거였어. 네가 의사 되라고, 내가 행복하라고. 근데 너는 뭘 했니?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는 나를 지웠어. 내 인생에서 외동이라고 했지 형이 없다고.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죠. 준호야. 아버지의 유언은 아버지 뜻이야. 나는 그걸 받아들일 거야. 준호가 소리쳤어요. 안 된다고, 나한테도 절반만,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달라고. 너는 이미 받았어. 준호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셌어요. 그동안 내가 포기하고 준호에게 준 모든 것들을요. 그리곤 저는 돌아섰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형, 형 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뒤에서 장례식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철물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5명 정도의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시작했죠. 아내 지은이와 딸 수진이,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준서. 화려하지 않지만 행복해요. 지난 1년간 준호에게서 여러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화가 난 문자들이었어요.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불공정하다고. 그 후엔 애원하는 전화들. 3분의 1만이라도 달라고, 잘못했다고.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최근 몇 달 연락이 뚝 끊겼어요. 그리고 지난달 손편지가 왔어요. 편지에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과 이젠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했던 때처럼 행복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형, 나는 성공했지만 실패작이야.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안해, 형.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편지를 읽은 며칠 후 길을 걷다가 우연히 횡단보도에서 준호를 봤어요. 1년 만이었어요.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어 보였죠. 우리는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오랫동안. 신호가 바뀌었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형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물었어요. 잘 지내니? 준호가 응, 형은? 하고 되물었어요. 잘 지낸다고 말하니 준호가 뭔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준호야,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일어났어요. 준호를 봤다고 말하자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한참 후 제가 말했어요. 여보, 나 언젠가는 준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용서는 준호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예요.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저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지은을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동네 카페 단골이던 저에게 어느 날 지은이 물었어요. 늘 혼자 오시네요.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몇 달 후 아버지 제사를 혼자 다녀온 날 지은이 물었어요. 힘든 일 있냐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24살의 선택, 17년의 희생, 결혼식 거절, 유언장. 지은이 울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만났고 결혼했어요. 나는 민호 씨의 과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민호 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밤이 되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어요. 준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천천히 읽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요. 준호야,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여요. 단단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해요. 봄이 오고 있어요. 제 마음에도. 언젠가,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언젠가. 저는 준호에게 전화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이제 괜찮아. 우리 만나자. 그날이 올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을 거예요. 창밖의 벚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두려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지금은.
24살의 봄, 저는 대학 합격증을 서랍에 넣었어요. 42살의 봄, 저는 동생의 편지를 서랍에서 꺼냈어요. 시간은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시간은 또한 많은 것을 주었어요. 이해를, 용서의 가능성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호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너는 내 동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곧 준호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